깊은 산속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대의 검은색 SUV가 좁은 임도를 따라 올라갑니다. 차 안에는 세 사람. 운전석의 중년 남자, 조수석의 중년 여자, 그리고 뒷좌석 구석에 웅크린 70대 노인. 차는 갑자기 멈춰 섭니다. 뒷문이 열리고 노인이 차에서 내려집니다.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 엄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요. 딸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SUV는 유턴을 합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차의 빨간 미등이 점점 멀어집니다. 눈은 계속 내립니다. 하늘은 어두워집니다. 산속에는 바람 소리만 울립니다. 이것이 딸이 어머니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딸은 친어머니를 산속에 버리고 간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눈발이 거세집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끊임없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립니다. 산속 임도는 이미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발자국 하나 없는 순백의 세계. 그 한가운데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72세 박정희. 그녀의 어깨 위로 눈이 쌓입니다. 머리카락에도 낡은 패딩 점퍼 위에도. 하지만 그녀는 눈을 털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멍하니 저 멀리 사라져가는 차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입니다. 검은색 SUV. 딸이 3년 전에 산 차입니다. 남편 사업이 잘 될 때 샀던 그 차가 지금 빨간 미등을 깜빡이며 커브길을 돌아 완전히 사라집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발치에 놓인 낡은 보따리를 내려다봅니다. 남색 보자기에 싼 그것은 그녀의 전 재산이라 할 만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옷 몇 벌, 약 봉지,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입니다. 30평짜리 아파트도 예금 통장도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이미 딸의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 정희의 뺨을 후려칩니다. 귀가 얼얼합니다. 손끝이 감각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춥지 않습니다. 아니, 추위를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또 다른 감정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 아닙니다. 절망?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묘한 평정심, 차갑게 가라앉은 이성, 그리고 서늘한 각오. 정희는 천천히 패딩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서 작고 차가운 물체가 손끝에 닿습니다. 초소형 녹음기. 5일 전 전자상가에서 산 것입니다. 점원은 이상한 눈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사시게요? 사용법이 좀 복잡한데.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되죠. 그날 밤 그녀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설명서와 씨름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며 녹음 버튼과 재생 버튼의 위치를 외웠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나이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 하나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왼쪽 주머니에는 또 다른 물건이 있습니다. 휴대폰. 딸 은지는 2주 전에 그녀의 폰을 빼앗아갔습니다. 엄마, 치매 환자가 폰 들고 다니면 위험해요. 길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그녀는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쓰던 구형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는 다행히 살아있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습니다. 이 시간 전 차 안에서의 대화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딸 은지와 사위 태준의 목소리. 그들은 정희가 잠든 줄 알았습니다. 뒷좌석에서 고개를 떨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정희는 깨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녹음기의 버튼을 살며시 눌렀습니다. 여보, 진짜 괜찮은 거야? 그냥 이렇게 두고 가도?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치매 진행되면 우리 얼굴도 못 알아볼 거야. 그 전에 처리하는 게 나아. 은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잖아. 엄마, 우리한테 남긴 게 뭐 있어? 빚만 떠안겼잖아. 당신 사업 망한 것도 엄마가 도와줬으면 안 망했을 거야. 그건 이제 그만하자. 요양원 비용만 해도 월 300이야. 그 돈으로 우리 빚이나 갚자. 녹음기는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딸의 차가운 목소리도 사위의 비겁한 동조도 심지어 그들이 어디에 두고 갈지 상의하는 대화까지. 여기서 30분쯤 더 올라가면 완전히 외진 곳 나와. 거기 두고 오자. 눈도 오는데 흔적 다 지워질 거야. 정희는 눈을 뜹니다. 이제 해가 완전히 넘어갑니다. 산속은 어둠에 잠깁니다. 체온이 떨어집니다. 정말로 여기서 밤을 보내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침착합니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지난 6개월간 준비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정희는 보따리를 들어 올립니다.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가벼운 것이었나 하는 생각에 쓴웃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눈길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내리막길입니다. 발이 미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약 20분을 걸었을까요? 저 멀리 불빛이 보입니다. 산장입니다. 여름철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간이 대피소. 겨울에는 관리인이 상주합니다. 정희는 그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차갑고 서늘한 미소. 복수의 천막이 오르는 순간입니다. 산장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 안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문이 열리고 50대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봅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 시간에? 길을 잃었어요. 딸이랑 산책 나왔다가. 딸이 어디 갔는지. 정희는 일부러 말끝을 흐립니다. 눈빛을 흐리게 합니다. 초점을 잃은 듯한 표정. 관리인은 재빨리 그녀를 안으로 들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추우셨죠?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난로 앞으로 안내받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난로에 손을 뻗습니다. 정말로 손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관리인이 따뜻한 차를 내옵니다. 할머니, 따님 연락처 아세요? 전화 드려야죠. 전화기가 없어요. 어디 뒀는지 기억이. 관리인은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성함이랑 사시는 곳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자신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관리인이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겁니다. 정희는 차를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입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합니다. 2명의 경찰관이 산장으로 들어옵니다. 박정희 할머님 맞으십니까? 네. 저예요. 정희는 약하게 대답합니다. 경찰관들은 그녀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체온, 혈압. 다행히 저체온증은 없습니다. 할머님, 따님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딸이. 차 타고 갔어요. 저 두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닙니다. 진짜 눈물입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여 쏟아져 나옵니다.
경찰관들은 얼굴을 굳힙니다. 혹시 따님 연락처 아시나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은지의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경찰관이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의 전화가 연결됩니다. 여보세요? 은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놀란 것 같습니다. 박은지 씨 맞으십니까? 여기 사연경찰서입니다. 지금 따님 어머님이 저희 보호하에 계신데요. 전화기 너머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쿵. 어머니가요? 그게 무슨... 산속에서 혼자 계신 걸 발견했습니다. 노인 유기 혐의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화가 끊깁니다. 정의는 들립니다. 저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정의를 바라봅니다. 할머님, 따님이 일부러 여기 두고 가신 건가요? 정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치매래요. 병원에서. 딸이 그러더라고요. 짐이 된다고. 경찰관들의 표정이 굳습니다. 한 명이 밖으로 나가 무전을 칩니다. 또 다른 경찰관이 정희 옆에 앉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정희는 작게 웃습니다. 정말로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진짜 이야기를.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희입니다. 72세입니다. 정희는 속으로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내 인생을 내 입으로 증언하겠다고. 저는 40년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 최상만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딸 은지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키우자. 뭐든 해주자.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은지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요. 대학도 좋은 곳에 갔습니다.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만났습니다. 사위 될 사람.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도 잘했습니다. 장모님, 은지 잘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결혼하고 5년쯤 됐을까요? 태준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무역업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잘 됐습니다. 은지도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일을 도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그러다 10년 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딸이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밖에 없어요.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힘내자. 남편이 남긴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그리고 공무원 연금과 보험금. 제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딸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지만 은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2년 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은지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로웠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바쁘겠지.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지. 그러다 6개월 전 은지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엄마, 사실은 태준의 사업이 망했다고 했습니다. 빚이 8억이라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도와줄 수 있어요? 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전 재산은 아파트와 예금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가진 게 별로 없어. 아파트요. 아파트 팔면 되잖아요.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아?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우리가 모실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딸이니까, 내 딸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